우리 지금까지 영양 판정의 개요, 영양 조사, 그리고 식사 조사, 식사 평가.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 각각 식품 성분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는 캠프로 한번 테스트 우리 해봤잖아요. 그래서 캠프로를 이용을 해서 영양소 섭취량을 계산하고 어떤 사람이 먹은 영양소의 섭취량을 판정을 하고, 그리고 그런 뭐 식품군, 섭취 패턴 같은 것들, 그리고 섭취 식품의 가짓수 이런 것들까지 식품 섭취 다양성 평가가 가능하다 이런 것들 배웠었고, 또 식사 행동과 식사 습관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쉽게 변하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행동을 평가하는데 이제 활용할 수 있다. 이런 것들 배웠었어요. 그리고 오늘 이제 챕터 5 신체 계측에 대해서 할 텐데, 뭐 예를 들면 우리 캘리퍼 이제 활용을 해서 이제 그 체지방량 같은 것들을 이제 잴 수 있고, 또 뒤에 보면 생화학적 검사라 그래서 이제 머리카락, 혈액, 소변 이런 것들 받아서 그 안에서 단백질이나 뭐 지질, 무기질, 비타민 이런 것들 이제 우리가 실질적으로 검사를 통해서 성분을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리얼하게 이것은 수치로 우리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지금 영양 판정 시간에 이번 학기에 배우고 나중에 현장에 나가면 이제 그대로 활용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 책이 교재가 챕터 10까지 나와 있는데 챕터 10에 이제 생애 주기별 영양 판정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각 그 생애 주기별로 식생활 조사가 1번,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신체 계측, 그 다음 세 번째 이제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임상 조사,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생화학적 검사 이런 식으로 실행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처럼 신체 계측은 가장 병원에 가면 첫 번째로 그 어떤 사람의 영양을 판정할 때 쓸 수 있는 그런 도구예요. 그래서 보시면 뭐 뒤에 우리 부록에도 삼두근 피부 두겹 두께 기준치, 뭐 견갑골 하부 피부 두겹 두께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뭐 성별에서 연령별로 허리둘레 평균값과 백분위 분포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국민건강영양조사 데이터에도 이제 이러한 신체 계측,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키 몸무게, 뭐 허리둘레, 뭐 요 정도까지,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점점 N수를 늘려서 혈액 검사 수치 같은 것들도 많이 데이터가 확보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러한 우리나라 국민들의 평균치 같은 것들이 데이터로 많이 이제 확보가 되어 있고,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우리가 이제 나는 몇 퍼센타일에 해당이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알 수 있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교재 142페이지부터 이제 시작을 할게요. 그래서 신체 계측의 의의부터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보면 신체 계측은 이제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앞에서 우리가 임상영양학 들은 친구들 왜 폰더럴 지수, 뭐 레러 지수, 카우프 지수 이렇게 해서 영유아기부터 뭐 성인들 어떠한 공식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키와 몸무게를 알면 그 사람의 체질량 지수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얼마 정도에 해당이 되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이미 많은 연구가 되어 있고, 또 여기 보시면 성장에 관련돼서 신장 체중뿐만이 아니라 특히 아기들은 이런 머리둘레나 아니면 또 이런 흉이, 그러니까 가슴둘레 이런 것들이 어렸을 때 영양학이, 특히 우리 지금 아기 보면 머리둘레가 가슴둘레보다 더 크죠. 생후 한 1년 정도까지는 그게 이제 뒤집어지기 시작하는 시기가 또 오죠. 곧. 그리고 보시면 이제 우리 팔꿈치 굽어지는데 그 사이 너비를 보면 그 사람의 신장이나 뭐 이런 것들을 추정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관련된 그런
간단하게 읽을 수 있는 도표 같은 것들이 뒤에 나와요. 노모그램이라고 해서 뭐 그런 것들을 이제 한번 보고, 팔목 둘레 뭐 이런 것들도 그 사람의 그 체중이랑 신장, 그러니까 골격 같은 것들을 추정을 할 수가, 예측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비만도 뭐 체질량 지수 이런 거, BMI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많이 이제 다뤄봤으니까 기억이 나죠. 그다음에 신체 조성의 특성 뭐 이렇게 해서 뭐 보시면 뭐 이런 거, 우리 가슴 둘레, 팔 둘레, 뭐 허벅지 둘레, 종아리 둘레 뭐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뭐 뒤에 정말 정확하게 재려면 이런 밀도법, 총 체수분량 측정법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뭐 병원에 가면은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초음파 혹은 단층 촬영법 컴퓨터 활용해서, 그 다음에 이거 MRI 자기공명 영상 장치법, 뭐 X선 이런 것까지는 잘 쓰지는 않지만 필요하다고 하면 네, 이런 것까지도 이제 활용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소변 검사로서 이런 거 크레아틴 뭐 이런 거 메틸 히스티딘 뭐 이런 것들 잴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 종류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특히 제일 간단하게는 이런 줄자 갖고 잴 수 있는 뭐 이런 것들 이제 제일 많이 하고, 이제 인바디라 그래서 최근에는 병원 가면 이제 그걸로 해서 지방과 근육이 전기 저항을 얼마나 띠는지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그 안 우리 몸 안에 수분의 양에 따라서 이런 무기물들이 얼마만큼 갖고 있는지 이제 예측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기들도 많이 공급이 되어 있고 많이 활용을 하죠. 간단하기 때문에. 신체 계측법 금방 얘기한 것처럼 간단해서 이제 많이 쓰고, 그 실제로 조사를 받는 사람들한테도 뭐 이렇게 막 피를 뽑거나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부담이 없죠. 그리고 애기들한테도 이제 가능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을 빨리빨리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월하죠. 조사자들도. 그리고 뭐 이런 거 줄자 같은 것들로 활용하는 것들은 뭐 싸고 운반이 쉽기 때문에 뭐 그런 국민건강영양조사처럼 가정 방문을 할 때도 이제 훨씬 이제 조사자들이 편하겠죠. 그리고 표준화된 측정 방법 이런 것들 뒤에 이제 교재에서도 나오지만 그런 것들만 지키면 이제 훈련이 그 어느 정도만 되면 정확한 측정이 이제 가능하겠고, 그리고 뭐 과거 장시간에 걸친 영양 상태에 대해서도 이제 신체 계측을 통해서 어느 정도, 그러니까 기준치에 의해서 어느 정도 부족한지 어느 정도 뭐 과한지 이런 것들 테스트 이제 판별이 가능하고, 예를 들면 이제 뭐 이런 거 장기간의 영양 상태가 어땠는지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사람들하고 문진을 통해서 얘기하면서 이제 개개인의 어떤 과거 어떤 영양 상태를 어떠한 점 때문에 이런 변화가 나타났는지 평가가 가능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것은 이제 장점이고 단기간의 영양 상태 판정은 어렵게 되겠죠. 우리 뭐 밥 한 끼 굶었다고 팔목 두께가 변한다거나 허리 둘레가 변한다거나 이러진 않으니까. 그리고 뭐 훈련이 제대로 되지 않은 사람들이 측정을 했을 경우에는 뭐 이런 오류도 발생을 할 수 있겠고, 약간의 오차 같은 것들은 감안을 할 수 있겠지만 뭐 너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두위 같은 경우는 머리 둘레 같은 것들은 이제 평행을 이룬 상태에서 재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예를 들면 보건소 가서 우리 애기 백신 맞힐 때 봤더니 머리 둘레가 5개월로 나온 거야. 지금 아직 100일도 안 됐는데, 근데 그게 다음번에 갔더니 제대로 이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측정하는 사람이 아기가 울거나 막 이렇게 움직이거나 하면은 정확하게 재기가 어려울 수가 있겠죠. 그런 걸 얘기하는 거고. 또 어떤 특정 영양소 결핍인지, 만약에 어떤 사람이 체지방이 너무 낮다거나 뭐 근육량이 너무 낮다거나 뭐 이렇게 된다 하더라도
어떤 것 때문에 그런지 구별해 낼 수가 없죠. 이거는 그 측정 막 갖고만은. 그다음에 뭐 이런 거 질병이나 그 사람들이 뭐 어떤 유전 상태, 에너지 소모량 뭐 이런 비영양적 요소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뭐 이러한 단점들이 존재하게 되죠. 성장의 측정 뭐 이런 거 신체 계측은 뭐 빠르고 간단하다. 뭐 주의만 하면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예를 들면 뭐 일반적으로는 어렸을 때는 체중과 신장 뭐 보건소에 가면 아기 눕혀놓고 이렇게 몸무게랑 키 이렇게 재는데 뭐 정밀하게 하려면 앉은 키도 재야 될 거고 머리 둘레, 가슴 둘레도 돼야 될 거고 어깨, 뭐 엉덩이 이런 둘레 같은 것들도 재야 될 거고 이런 캘리퍼 같고 피부 두겹 두께도 뭐 팔, 뭐 이런 가슴 둘레 뭐 이런데 다 재면 정밀하게 이제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1세에서 5세 이제 유아기로 넘어가게 되면은 체중 신장뿐만이 아니라 피부 두겹 두께 이런 것들도 이제 아기 잘 달래서 하면은 가능하게 되겠죠.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여기 보면은 허벅 이제 종아리 둘레나 그리고 손목 X선 촬영을 통해서 이제 그 아기의 성장 그 도표와 비교를 해서 어느 정도에 위치하는지 테스트가 가능하겠죠. 그리고 이제 뭐 학동기 그리고 청소년기 요때쯤 되면은 이제 그 친구들이 이제 거의 성장을 완료가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제 거의 완전하게 그들이 어느 정도 기준치에 해당이 되는지 이제 볼 수가 있겠죠. 뭐 성인이 돼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영양 판정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들이 이런 신체 계측이다.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여기 머리를 똑바로 세우고 눈 이렇게 눈 뼈대 있죠. 그 뼈대와 그리고 귀, 박귀 여기 튀어나온 근육 부분 여기가 수평이 되도록 먼저 한 다음에 머리 둘레를 이렇게 가장 넓은 부위를 이제 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까 말했듯이 아기들이 막 움직이고 하면 영유아들은 좀 흔들리기가 쉽죠. 이런 것들도 신장 아기들 우리 아기도 지금 뒤집지도 아직 못하니까 겨우 눕혀놓고 이렇게 판을 움직여서 발꿈치가 발판에 딱 닿도록 해야 되는데 정확하게는 안 돼요. 아기들은 막 움직이기 때문에 어찌됐건 최대로 딱 순간적으로 발판에 닿도록 해가지고 여기 보면은 여기 전자 그 계측 판들이 있어서 키랑 몸무게가 같이 나와요. 그래서 누워서 이렇게 한꺼번에 신장과 체중을 잴 수 있다. 뭐 이런 거 뭐 신장 재는 병원 가면 한 번쯤 해봤죠. 그래서 요즘에는 뭐 이렇게 탁 내려와서 순간적으로 머리 그리고 여기 머리판 신장계와 직각이 되도록 해서 하는 거. 그 다음에 여기 어깨 끝하고 엉덩이가 닿아야 한다는 거. 그리고 자연스럽게 내려뜨려서 이제 정확한 키를 재도록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BMI 같은 것들은 신장 체중 기준으로 딱 나오기 때문에 그게 중요해요. 그다음에 이런 거 무릎 높이 가지고 신장을 이제 어느 정도 성장을 할 건지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직각이 되도록 세워서 이제 재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여기 왼쪽 발꿈치 밑에 이 날이 닿게 해서 정확히 재도록 한다. 그래서 보면 이런 것들을 노모그램이라고 하는데 이제 함수를 이용해서 예를 들면 이게 x 값이고 이게 y 값이면 뭐 그 두 지점을 통해서 이제 직선 이제 어떤 선을 연결을 할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어떤 두 가지 변수 사이의 관계를 딱 눈으로 직선 이제 자만 있으면 제일 어떤 지점을 예측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측 모형식 그리고 여기서는 신장과 무릎 높이 사이의 상관관계를 알 수가 있다.
체위 계측법, 체중. 그래서 애기들 이렇게 체중계에 눕혀놓고 잴 수도 있고, 뭐 아까 같이 보건소에서는 앞에 있는 그림과 같은 걸로 활용을 하고 있어요. 고매즈 분류 이렇게 돼 있어서 뭐 연령에 따른 퍼센트 기준치에서 뭐 90% 그리고 여기에 해당하면 정상이고 뭐 60% 이제 밑으로 내려가면 심한 영양 불량이다.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로 영양 불량을 이제 판정을 할 수가 있다. 체격의 크기 뭐 이런 것들 뭐 소아용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팔꿈치 너비 아까 가장 말한 것처럼 여기 팔꿈치 가장 넓은 곳 있잖아요. 우리 이제 팔 굽혀 보면은 딱 나오는데 거기를 딱 90도 각도로 구부리게 돼서 평행이 되게 한 후에 이제 잰다. 그래서 팔꿈치 너비에 의해서 체격을 분류해 놨는데 뭐 예를 들면 내가 이제 여기 사이에 존재하고 뭐 60 미만이면 작은 체격, 뭐 60에서 67이면 중간 체격, 뭐 67 이상이면 큰 체격 이렇게 이제 나눠 놓고 있고 뭐 이런 신장하고 손목 둘레비 이런 거 R값이라고 하면 뭐 R값을 했을 때 뭐 10.9에서 9.9 사이면 여자인 경우에 중간 체격이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 학자들이 분류를 이제 해놨죠. 판정 지수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영양 판정할 때 한 가지 하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를 이제 복합적으로 사용을 하면 이제 좀 더 정확하게 될 수가 있겠죠. 오차가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뭐 이제 비만 지수라 그래서 표준 체중을 이제 실제 체중에서 표준 체중을 뺀 걸로 뺀 다음에 이제 곱하기 100을 이렇게 하게 되면 그 비만 지수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이제 이렇게 활용을 할 수도 있고 뭐 예를 들면 뭐 표준 체중 실제 체중을 표준 체중으로 이제 나눠주게 되면 이런 것들도 아이디어란 바디웨이트의 퍼센티지로 활용을 할 수 있다. 상대 체중이라고 한다 그것을. 그래서 뭐 이거 브로카 변법은 내가 다른 과목에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얘기한 적 있었었는데 뭐 예를 들면 170cm라고 하면 빼기 100을 해서 그럼 70이잖아. 이거에다가 곱하기 0.9를 해주면 그것이 그 몸무게에서 뭐 전후로 플러스 마이너스 5 정도 되면 뭐 나쁘지 않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뭐 그 브로카 변법 중에서도 161 이상인 경우는 0.9를 곱하고 그거보다 이제 160에서 150 사이인 경우에는 이제 100을 빼는 게 아니라 150을 빼고 다시 2를 나눈 다음에 50을 더하는 그러면 이제 뭐 좀 더 오차가 적게 되는 이렇게 키에 따라서 오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사람들이 찾아왔죠 과거로부터. 그래서 체중의 변화, 뭐 비만도에 의해서 비만 지수가 여기 아까 말한 것처럼 비만 지수가 뭐 마이너스 10에서 10, 뭐 여기에 해당하면 바람직한 체중이고 그 위 안팎으로는 이제 마르거나 이제 과다다 그렇게 얘기하고 뭐 상대 체중 바람직한 체중은 90에서 110 미만일 경우에 해당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번씩 계산해 보세요. 내가 어느 정도에 해당이 되는지. 그다음에 비체중. 체중의 신장에 대한 백분율로서 성장기 어린이에서 이제 오차값이 이제 적게 적어서 영양 평가에 이제 유용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아기가 뭐 15kg 정도 되고 키가 이제 한 100cm 정도 된다. 뭐 이렇게 되면은 어느 정도에 해당이 되는지 딱그 백분율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이런 거 또 BMI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판정 지수다. 체지방과 상관관계가 높고 신장에 영향을 적게 받는다. 그래서 노모그램 다시 한번 나오죠. 신장과
몸무게 각각 뭐 이것을 x 값이라 하고 이것을 y 값이라고 했을 때 그 해당되는 지점을 이렇게 연결을 하게 되면은 그 중간에 이제 닿는 그 지점이 예측 BMI가 될 수 있다. 뭐 이렇게 뭐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러니까 실제 BMI 계산한 거와, 근데 이런 눈으로 딱 자만 있으면 쭉 이제 금방 계산이 되니까 편하게 활용을 할 수 있죠. 뭐 이거는 BMI와 사망 위험률 이렇게 해서 예를 들면 뭐 암, 심장, 그다음에 심장병, 당뇨병 이런 것들은 BMI가 높아질수록 같이 그 발병될, 그러니까 그 위험률이 높아진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고, 예를 들면 뭐 이런 거 BMI가 이제 20에서 25 사이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소화기계나 호흡기계 질환을 가질 확률이 매우 낮지만 역으로 20 미만으로 된다고 하면 봐보세요. 사망률이 훨씬 증가를 하게 되죠. 이것은 이제 20 미만으로 됐을 때 그 사람의 어떤 면역계 같은 것들이 낮아지기 때문에 이런 외부 감염으로부터 이런 질환에 걸릴 확률이 좀 더 높아진다.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고 있어요.